안녕하세요.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평범한 자영업자입니다. 식당 일이 체력적으로는 참 고되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살면서 이렇게 행복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보람차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제법 규모가 큰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아버지를 도와 식당 일을 했고 식당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을 도와 함께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천성이 부지런하지 못한 저희 남편을 언제나 탐탕찮아 하셨지만 남편이 외동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식당 일을 맡기셨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는 사이가 몹시 좋지 않으셨는데 시아버지께서 젊으셨을 적부터 여자 문제로 시어머니 속을 많이 썩였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은 같은 집에서 지내면서도 밥도 따로 드실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덕분에 저는 두 분 사이에 끼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으니 당연히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저희 남편에게도 애정이 깊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아들의 부인인 저에게도 다정하신 시아버지는 아니셨어요. 게다가 시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손주 보기를 원하셨는데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렵게 얻었던 아이가 뱃속에서 유산이 되었고 그 충격으로 자궁에 문제가 생겨 그 뒤로도 아이를 가지지 못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는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제게 모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에 굴하지 않고 시부모님께 예쁨 받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을 많이 했어요. 물론 어른들께 잘하는 것이 도리에 맞는 일이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식당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식당 일 말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일도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도 없었거든요.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게으르고 태생이 백수인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께 식당을 물려받지 못하면 앞날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남편은 항상 속 없는 소리만을 늘어놓았어요. 그깟 식당 하나 못 물려받는다고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냐. 뭐라도 먹고 살겠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한숨만 나왔죠. 남편은 그러면서 시아버지를 몹시 원망했어요. 어렸을 적부터 시아버지께서는 남편을 미워했고 한 번도 다정하게 칭찬을 해주신 적이 없다면서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게으른 태도를 보다 못해 한마디 핀잔을 주시면 바로 큰 소리로 말대답을 하며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남편이 너무 답답했어요. 물론 어렸을 적부터 시아버지께 많이 맞고 자라기도 했고 본인에게 다정하지 않았던 시아버지가 원망스러운 마음이야 이해가 가긴 하지만 만약 시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지 못하면 앞으로 먹고 살 앞날이 막막한데 그나마 할 줄 아는 일이라고는 식당 일밖에 없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뭘 믿고 저렇게 천하태평 자존심 부리면서 기세 등등하게 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서 식당에 나오시지 않는 날에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루 종일 드러 누워있기 일쑤였고 솔직히 시아버지께서 맨날 너 같은 놈한테 식당 못 물려준다. 어쩐다 해도 내가 외동아들인데 나 아니면 누구한테 물려주겠냐 하는 태평한 소리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남편의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었어요. 저런 놈에게 물려줄 바에야 그냥 식당을 팔고 만다. 습관처럼 말씀하시기는 해도 시아버지께서는 식당에 몹시 자부심이 있으셨거든요. 가게가 남의 손에 들어가게 할 바에야 조금 못났더라도 결국은 본인 핏줄 손에 쥐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했죠. 남편은 몰라도 저는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기도 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눈에 띄게 예뻐하시지는 않았지만 가끔은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성실히 잘한다며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살림과 식당일 모두 열심히 한다면 언젠가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에게 식당을 물려주시리라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안일했던 생각을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남편과 함께 식당에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웬 중년의 여자 한 명과 제 또래로 보이는 부부가 함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안을 둘러보는 모습에 당연히 손님인 줄로만 알고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어요. 그러자 여자가 여기 사장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오더군요. 왜 그러시냐 물으니 사장님한테 볼 일이 있어서요 하고 답하길래 오늘 사장님은 출근을 하지 않으셨다.
제가 사장님 며느리인데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으니 여자의 표정이 묘해졌습니다. 잠시 부부와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듯 했던 여사는 제게 전화번호를 남기고 가면서 사장님께 본인의 이름을 말하면 누군지 알게 될 거라고 곧 또 보겠네요 하고는 묘한 인사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아버지의 오래된 지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께 오늘 가게에 이런 여자가 찾아왔었다며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 말에 너무나 놀라시면서 정말 이 사람이 가게에 찾아왔었냐고 재차 물어오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더 큰 시아버지의 반응에 살짝 당황스러웠지만 그렇다. 제 또래로 보이는 젊은 부부와 같이 왔었다고 답했죠. 제 대답을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표정이 더욱 심각해지더니 식사를 하시다 말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아버지께서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며 가족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직감적으로 그 사람들과 관련된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무슨 가족 회의냐면서 꼴도 보기 싫은 양반이 별걸 다 한다며 툴툴대시며 자리에 앉으셨고 저는 시한포탄이 터지기 일보 직전 같은 마음으로 숨죽이면서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아들이 한 명 더 있다. 그동안 연락이 끊겨 생사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이제라도 내 호적에 올리려고 한다. 시아버지의 폭탄 선언에 식탁은 난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젊었을 적부터 그렇게 함부로 아랫도리를 굴리고 다니더니 기어코 사고를 쳤냐며 뒷목을 잡고 넘어가시고 남편은 몹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지금껏 아들이라곤 자기 혼자뿐이라고 마음 놓고 게으르게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한 명 더 생겼다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막상 시아버지의 입으로 확인 사살을 당하니 몹시 절망적인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혼을 하네 어쩌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불만이면 진짜로 이혼하자고 호통을 치셨고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툭 하면 이혼하겠다는 얘기를 꺼내시면서도 막상 시아버지께서 진짜 이혼하자고 대답하시면 입을 꾹 다물어 버리셨거든요. 시어머니께서도 불만은 많으시지만 이제 와서 정말로 이혼을 하실 마음은 없으셨던 거겠죠.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께서는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이 두 집 살림이지 사실상 새로운 가족들의 집에서 살다시피 하셨어요. 잠깐 마주친 것이 다였지만 식당에 찾아왔던 시아버지의 둘째 부인은 시어머니와 비교해 눈에 띄는 미인이었고 부잣집 사모님처럼 고상한 느낌이 풀풀 풍겨왔습니다. 그 뒤에 따라왔던 젊은 남자는 당연히 시아버지의 작은 아들일 것이었고 그 아들도 어머니를 닮아 훤칠한 외모였습니다. 시어머니께 그들이 가게를 찾아왔었다는 이야기와 그들의 생김새, 분위기를 대강 설명해드리니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내쉬며 누군지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네 시아버지가 젊었을 적부터 여자 문제로 내 속을 많이 썩였던 사실은 알고 있지?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 곁에 두었던 여자가 그 여자야. 나랑 네 시아버지는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자 사이였다. 나랑 약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랑 만나는 사이였다고 하더구나. 나라고 이미 정인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었겠니? 그 사실을 몰랐을 때야 그냥 어른들이 하라고 등을 떠미니 멋모르고 덥석 약혼을 했지만 막상 약혼을 하고 보니 약혼자가 다른 여자랑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나 가니? 결혼하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약혼을 뒤엎을 수도 없었고 결국 네 시아버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도 나한테는 숨겼지만 그 여자랑 계속해서 비밀스럽게 만남을 가졌더구나.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무렵이었나. 하도 밤마다 내 눈을 피해 외출을 나가길래 몰래 쫓아나갔다가 그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말았지. 세상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그 길로 양가 어른들께 달려가 그 사실을 알리니 동네방네 소문이 났고 그 여자는 임자 있는 남편을 꼬여낸 못된 년이 되었어. 결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부랴부랴 이사를 갔던 거야. 그 여자가 그렇게 된 후로 네 시아버지는 완전히 나랑 등을 졌어. 그 어린 아들이 달려가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며 한번 안아달라 애를 써도
지 새끼도 아닌 것 마냥 냉정하게 굴더구나. 그러면서 나는 안중에도 없는지 대놓고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하루가 다르게 여자를 바꿔가며 지냈지. 그 긴 세월을 외롭게 지내면서 난 점점 더 포기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는 이런 사이가 되어버린 거야. 몇 번이고 이혼하려고 했지만 막상 이혼하려 하니 어린 아들이 눈에 밟혀서 지금은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인가 싶어 그냥 참고 산다만 숨겨놨던 자식이라니 참나. 내 생각에는 저놈 말고도 여럿 더 있을 거야.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네 시아버지는.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은 아들. 도망갔으면 그냥 평생 없는 사람인 척 살 것이지. 왜 이제와 눈앞에 나타나기를 나타나. 무슨 낯짝으로 뻔뻔하게. 나중에야 들은 이야기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부터 둘째 부인의 뱃속에는 이미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결혼식이 끝나고서야 알게 되었고 이미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는 동네방네 결혼했다는 사실을 다 알렸고 모를 수도 없는 일이었기에 결국 그대로 살게 된 것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결혼 후에도 계속 둘째 부인의 집을 드나드시며 지내셨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께서도 저희 남편을 임신하시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인의 집에서는 아이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아이를 방에 가둬놓고 키우고 있었지만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통제하기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계속해서 시아버지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 들키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게 되자 더 이상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이사를 간 것입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해 연락도 완전히 끊었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시아버지를 그리워해왔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장성한 아들은 아버지를 몹시 그리워했고 둘째 부인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싶어 결국 소식을 물어물어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식당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작은 아들은 사실 호칭 법대로 따르자면 도련님이라 칭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한 번도 그렇게 불러본 적도 없기에 그냥 작은 아들로 칭하겠습니다. 아무튼 둘째 부인의 집은 애초부터 꽤 잘 사는 집이었기에 결혼을 하지 않고도 혼자 작은 아들을 키우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고 작은 아들은 무럭무럭 자라나 대기업에 취직해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사에 빈둥빈둥대고 뺀질거리기만 하는 큰아들과 다르게 작은 아들은 훤칠한 외모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의 핏줄이니 시아버지의 눈에는 당연히 너무나 예뻐 보였겠죠. 게다가 작은 아들의 부인, 저한테는 동서되는 사람이죠. 이 여자 역시 한 번도 동서라 불러본 적은 없지만 그냥 편의상 동서라 칭하겠습니다. 동서는 강남 출신의 부잣집 딸이라고 했고 성격도 아주 사근사근하니 시아버지께 애교를 잘 떠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부인과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부잣집 며느리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가족이었고 시아버지께서는 식당으로 둘째 부인 가족들을 초대해 자주 식사를 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들은 시어머니와 남편보다 훨씬 시아버지와 애틋하고 화목한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시아버지께 숨겨놓은 정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면 없는 일이었지만 둘 사이에 자식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나타나고 제가 마주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시아버지께서 식당을 남편이 아닌 작은 아들에게 물려주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둘째 부인 가족은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집안인 것 같았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까지 다니고 있다고 하니 설마 식당에까지 욕심을 내지는 않겠지. 게다가 그동안 제가 애써서 시아버지를 모신 기간이 있는데 매정하게 한순간에 저희에게서 등을 돌리시지는 않겠지 하고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부랴부랴 식당에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오늘은 식당에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갑자기 출근을 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버님? 오늘은 네 동서가 식당에 와서 일을 좀 도와보겠다고 하더구나. 평생 이런 험한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애인데 식당에 몇 번 와보더니 흥미가 생긴 모양이야.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라.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아버님 말씀처럼 평생 이런 일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저 없이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작은 애가 회사 휴가 내고 같이 도와주기로 했다. 애가 네 남편이랑은 다르게 참 성실하고 매사에 꼼꼼하더라. 일도 잘할 것 같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식당에 출근하지 못했고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동서내외가 식당에 나가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이러다 식당을 뺏기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평생 부잣집에서 곱게 자랐다는 여자가 험한 식당 일을 며칠이나 버티겠냐며 그 남편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에서 일한다는 놈이 뭐하러 대기업을 그만두고 식당을 이어받고 싶겠냐며 태평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처럼 마냥 손을 놓고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식당에 찾아갔고 그날도 동서내외가 가게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몹시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셨고 나머지 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다고들 하죠. 얼마 뒤 시아버지께서는 예상대로 저희에게 청척병력 같은 소식을 전해오셨습니다. 작은 애가 식당을 물려받아서 운영하고 싶어하는 것 같더구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가르쳐보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다른 살 길 찾아가거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퇴직금은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 새로운 일자리 구하는 동안 쓰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세 사람이 본가에 들어와서 살기로 했다. 알다시피 요즘 내가 거의 그 집에서 지내지 않니? 그 집은 식당이랑은 거리가 너무 멀기도 하고 그냥 살림 합치기로 했으니 네가 시어머니 모시고 나가서 따로 지내도록 해라. 식당은 물론 하루아침에 집까지 뺏겨버린 저와 남편은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빌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길길이 날뛰시며 내가 왜 저런 년 때문에 집을 나가야 하냐며 절대 못 나가신다 버텼고 그동안 아들 내외를 부려먹은 건 어쩌고 이제 와서 식당을 다른 자식한테 넘겨주냐며 펄펄 뛰셨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께서는 완고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그렇게 불만이면 이혼하자. 위자료 그거 몇 푼 한다고 그냥 당신한테 주고 남편의 친권을 포기하겠다며 그럼 유산 남겨줄 일도 없는 거 아니냐며 떵떵거리는 시아버지에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저희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앞날이 참 막막하더군요. 집도 잘 산다면서 대기업까지 다닌다면서 왜 이제와 나타나 우리 앞길을 막나 동서내외가 몹시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러나 마냥 현실을 원망하며 한탄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기에 저는 직장을 알아보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는 남들 밑에서 고개 숙이면서 일 못한다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시아버지를 찾아가 씨알도 먹히지 않은 내용으로 진상을 피우며 미운 털만 잔뜩 박힌 채 돌아오곤 했습니다. 결국 제가 식당에서 일했던 경력으로 빌라 근처의 고깃집에서 주방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본인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곳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절대 일을 안 하겠다며 매일같이 집에서 뒹굴거리거나 술을 마시며 빈둥댔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께 남편을 좀 설득해달라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무슨 힘이 있겠냐며 원래 부인은 남편이 어떻게 행동하든 다 참고 살아야 하는 거다. 본인도 그랬다며 흐지부지 말을 넘기기 일쑤였고 결국 세 사람의 의식주를 제가 벌어오는 고깃집 수입으로 전부 감당하다 보니 점점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빈둥빈둥이었고 저는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고 무슨 일인가 하니 오랜만에 얼굴 좀 보자며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어느 정도는 교류를 하며 지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동서내외와 인사라도 나누면 좋을 것 같으니 저녁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딱히 달가운 제안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오랜만에 시아버지께서 먼저 연락을 주셨으니 마땅히 거절할 핑계도 없이 결국 가기 싫다는 남편을 잡아 끌어 저녁을 먹기 위해 오랜만에 본가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동서는 한눈에 봐도 부잣집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귀티가 좔좔 흘렀습니다. 인사만 건네왔을 뿐인데도 저도 모르게 기가 죽더라고요. 어색한 인사가 끝난 뒤에 더욱 어색한 식사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이 자리 자체가 불만이라는 듯 몹시 불량스러운 태도로 식탁을 발로 툭툭 치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든 밥을 넘겨보려 수저를 들고 있었지만
꼭 얹힌 것 같이 속이 불편했어요. 식탁에서의 대화는 거의 시아버지와 저쪽 가족 위주로 돌아갔고 제가 간간히 맞장구를 쳐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조카도 만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이쪽 부부는 아들이 한 명 있어. 고등학생인데 공부를 아주 잘해. 잘생긴 것도 부모를 닮아서 훤칠하더라고. 아, 네, 그렇군요. 좋으시겠어요. 공부도 잘한다니. 네, 애가 누굴 닮았는지 머리가 참 영특해요. 서울대 의대가 목표거든요. 혼자서도 어쩜 그렇게 뭐든 척척 잘하는지. 이번 시험에서도 전교에서 1등을 했어요. 동서내외에게는 우리와 다르게 자식이 있겠지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었을 뿐 소식을 직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손주도 아니고 무려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훤칠한 손주라니 시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예뻐 보이셨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손주를 몹시 원하셨던 분이셨으니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조카 이야기에 몹시 좋아하시며 다음 식사는 꼭 손주와 함께 하자며 갖고 싶어하는 물건이 있으면 뭐든 말하라 말씀하셨고 동서내외와 함께 즐겁게 웃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상태였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다니 말 그대로 발가벗겨져 자리에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저찌 최악의 식사 자리가 끝나고 집 밖으로 나서려는데 동서가 저를 툭툭 치더라고요. 가실 때 이거 차비하세요. 그리고 다음부턴 아버님이 부르셔도 오실 필요 없어요. 그런 차림으로 우리 집 드나드시면 격 떨어지잖아요. 특히 남편분. 너무 식사 매너가 없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분을 쏙 빼닮으셨나 봐요. 아무튼 조심해서 가시고 다시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시아버지 앞에서와는 너무나 다른 황당한 태도에 뭐라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대문이 쾅 닫혔고 제 손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찌나 모멸감이 느껴지던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동서가 택시비까지 챙겨주더라며 재수는 없어도 잘 사는 집 여자라 인심은 좋네 개소리를 짓거려 댔어요. 그렇게 최악의 식사가 끝난 후로도 저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집에서 빈대처럼 빈둥빈둥거리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며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몸이 힘든 것은 시아버지의 식당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때와는 마음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때는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너무 깜깜했어요. 이대로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갑작스레 시아버지께 전화가 왔고 웬일인가 하고 받아보니 오늘은 동서내외가 일이 있어 가게 일을 하지 못하니 오랜만에 와서 가게를 좀 봐줬으면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사실 이미 가게 물려받은 것도 넘어간 마당에 내가 왜 동서내외 뒤치다거리까지 해줘야 하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만에 하나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시아버지께 밉보일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오랜만에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간 식당은 예전 그대로였고 여전히 크고 넓고 손님도 많았어요. 한때는 여기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일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낡아빠진 고깃집에 불판이나 닦고 있는 신세라니 제가 너무나 처량해지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애써 숨기고 평소처럼 열심히 일했고 시아버지께서는 급하게 연락했는데 와줘서 고맙다며 이것저것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그냥저냥 잘 지내고 있다는 제 대답에 잘 지내고 있기는 안 봐도 뻔하다며 남편이 빈둥빈둥 아무 일도 안 하고 너 혼자 고생할 게 빤히 보인다면서 너한테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갑작스레 눈물을 보이는 저 때문에 시아버지께서는 조금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동안 많이 힘들었냐며 저를 달래주셨고 언제나 무섭고 단호하게만 구시던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다정하고 든든하게 느껴졌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시아버지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동서내외가 처음에는 식당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요즘은 일도 슬슬 대충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레 결정한 것 같기도 하고 매출도 예전 같지 않다. 오늘 네가 와서 일을 하는 걸 보니 답답했던 속이 좀 풀리시는 것 같다며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일 하나는 깔끔하게 잘하지 않았었냐. 많이 힘들면 앞으로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식당에 와서 예전처럼 일해라. 돈은 부족하지 않게 따로 얹어서 챙겨주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그 후로 시아버지의 제안대로
일주일에 두어 번씩 다시 식당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로 출근한 저를 본 동서는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더군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는 했지만 시아버지가 없는 자리에서는 저를 거의 가게에서 일하는 이모 대하듯 부려먹고는 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식당을 물려받을 사람은 동서 부부였으니 두 사람의 심기를 거스리고 싶지도 않았고 제가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일을 했어요. 저희 내일은 일 못 나오니까 알아서 가게 좀 보세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동서의 통보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혼자서 가게를 보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게다가 그 다음 날은 출근하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이러면 곤란하다. 나도 일정이 있고 혼자서 이 넓은 가게를 다 보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난 못한다 대답했지만 동서는 자기들이 그쪽 사정까지 맞춰줘야 하냐며 징징거리지 말고 나와서 일해라. 막무가내였고 결국 저는 집에서 빈둥빈둥대던 남편을 끌고 나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기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을 했고 그렇게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이랑 가게로 들어와라. 고깃집에서 일하던 중 갑작스레 걸려온 시아버지의 연락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여쭙기도 전에 전화가 끊겨버렸고 대노하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 급하게 가게의 사정을 설명하고 남편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에는 시아버지와 동서 내외가 앉아 있었고 몹시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얼마 전에 가게에서 둘이 일할 때 돈을 빼갔다는 게 사실이냐? 시아버지의 물음에 몹시 당황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돈을 빼갔다니? 저는 당연히 그런 적이 없었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몹시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너희가 요즘 사정이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주려고 했건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 네가 카운터에서 돈 꺼내가는 모습이 CCTV에 다 찍혔다. 뭐라고요? 제가 돈 꺼내가는 모습이 찍혀요? 그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세요? 증거를 직접 보여줘야 그 뻔뻔한 입을 다물겠구나. 자 봐라. 시아버지께서 내미신 휴대폰에는 흐릿한 화질의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제가 서빙을 하고 있었고 정신없이 바빠 보였어요. 비어있는 계산대 쪽으로 어떤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서더군요. 화면이 너무나 흐릿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남편이 자주 쓰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남자는 자연스레 계산대를 살펴보는 듯 하더니 지폐 뭉치를 꺼내 화면 밖으로 사라지더군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반찬을 이리저리 나르느라 바빴고 계산대 쪽에 전혀 신경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이 났고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이었어요. 그날 남편이 저 모자를 쓰고 갔던가? 저렇게 자연스럽게 계산대를 다룰 만한 사람은 그날 가게에 있던 남편뿐이었으니 영상의 남자는 누가 봐도 제 남편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 아니에요. 전날 저 모자 안 쓰고 갔어요. 저 돈 꺼낸 적도 없어요. 이거 조작된 영상 아니에요? 저것들이 저를 모함하려고 만들어낸 영상 아니냐고요. 말 조심하세요. 조작이라뇨? 저희가 무슨 이득이 된다고 이런 영상을 조작한단 말이에요. 고깃집 일이 하도 힘들다고 하루만 더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사정이 딱해서 가게를 비워줬더니 바로 남편을 데려와 이렇게 뻔뻔하게 돈을 빼가놓고는 다음 날 시제를 세워보니까 돈이 비어서 설마 하고 CCTV를 돌려보다 발견한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뻔뻔하게 굴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래서 가난이 무섭다는 건가? 뭐?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말 다 했어? 돈 빼간 적 없다잖아. 둘 다 그만 안 해.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한때나마 가게를 물려줄 생각을 했었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구나. 너도 마찬가지다. 사정이 어려운 건 알고 있으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긴 하겠다마는 앞으로 가게는 다시는 나올 필요 없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쫓겨나듯 가게를 나갔고 남편은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본인은 절대 돈을 가져간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제게 결백을 주장했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영상 속의 남자는 누가 봐도 남편일 가능성이 다분했고 일부러 가게를 비워달라고 부탁했다는 동서의 말은 거짓말이긴 했지만 설마 하니 영상을 조작해서까지 저희를 모함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에게 있는 정 없는 정이 모두 떨어질 지경이었고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지는 못할 망정 겨우 얻은 기회를 다시 발로 차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여전히 너무나 억울해하면서 절대 본인이 아니라고 저것들이 우리를 모함하기 위해 영상을 조작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대로 그 영상에 나온 남자가 당신이 아니라고 치자. 그럼 돈은 왜 사라졌고 영상에 나온 당신 모자를 쓴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군데? 나야 모르지. 저것들이 돈 숨겨놓고 우리한테 덮어 씌우는 거잖아. 그 모자 얼마나 흔한 디자인인데 아무나 그 모자만 주었으면 나야? 막말로 걔가 모자 쓰고 나와서 나인 척 돈 가져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제 진짜 추하다. 당신. 그만해. 그렇게 돈이 궁했어? 그럼 차라리 나한테 말을 하지. 왜 아버지 가게에 가서 돈을 훔쳐오냐고. 진짜 가난이 무섭긴 무섭다. 안 그래도 당신하고 사는 거 지긋지긋한데.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한마디만 더 해. 바로 짐 싸서 집 나가버릴 테니까. 그렇게 남편은 입을 다물었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듯 했어요. 남편과 저는 완전히 냉랭한 사이가 되었고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가게를 물려주실 일도 없을 것 같았고 저런 인간과 산다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했거든요. 결국 저는 이혼장을 작성해 남편에게 들이밀었고 이혼장을 본 남편은 그제서야 제가 해왔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을 했습니다. 나 당신 없으면 죽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정말 바뀔게. 이제 당신한테 더 잘할게. 나가서 일도 하고 예전처럼 안 살게. 제발 이혼하자는 말 하지 마. 나 당신 사랑해. 내가 그동안 너무 했었어. 정말 반성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라. 결국 저는 그런 남편에게 속는 셈 치고 한 수 접기로 했어요. 도대체 미운 정이라는 게 뭔지. 그래도 오랜 기간 살을 부대끼고 살았던 사람이 눈물 콧물 흘리며 저를 붙잡는데 도저히 냉정하게 쳐낼 수가 없더라고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말은 아니었는지 남편은 다음 날부터 이리저리 나다니며 열심히 일자리를 구했고 결국 마트에서 식자재를 나르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을 시작하자 어려웠던 집안 형편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자리에 누워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도 바깥일을 하는 저를 대신해 살림을 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셋은 차차 빌라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고 식당은 물려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시아버지께 연락이 왔어요. 솔직히 전화부터 별로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니 시아버지께서는 조카가 이번에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무려 서울대에 입학했다며 가족끼리 모두 모여 축하를 했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하더군요. 얼굴 못 본 지도 꽤 됐고 그래도 가족인데 평생 이렇게 얼굴을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과거의 일은 신경 쓰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 딱히 반가운 제안은 아니었어요.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동선 애외와 마주 앉아 식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와 남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오라는 시아버지의 말씀에 외람된 생각이지만 시아버지께서 머리를 다치셨나 싶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첫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 정실 부인을 데려오라고 하시다니요. 당연히 소식을 전해 들으신 시어머니께서는 길길이 날뛰셨고 내가 그 자리에 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대놓고 나를 면박이라도 주려는 거냐 화를 내셨습니다. 남편 또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정색을 하며 가지 않겠다고 본인이 뭐하러 그 년놈들 얼굴을 보러 가겠냐면서 짜증을 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 못을 박으셔서 어쩔 수 없이 저와 남편만 식사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절대 가지 않겠다, 몇 날 며칠을 버티는 걸 제가 어거지로 설득시켜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편한 마음으로 오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또 마냥 편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조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데 빈손으로 찾아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갔다가는 면전에 대고 또 없는 사람이니 가난이 무섭니 나불거리며 무시할 것이 뻔한데 이번엔 적어도 무시는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인터넷을 뒤져 50만 원짜리 중고 노트북을 샀고 그것도 저희 형편에서는 나름대로 고가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이겠지 싶었고 그렇게 식사날이 되었어요.
동서 부부 내외는 여전히 벌레라도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희 부부를 맞아주었고 저희도 달갑지 않은 자리인 것은 피차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둘째 부인은 자리에 계시지 않았고 처음 보는 시조카는 동서 부부와 똑 닮은 생김새였어요. 부모에게 무슨 얘기를 전해 들었는지는 몰라도 저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영 고가운 것은 똑같더라고요. 저런 애한테 주려고 선물까지 사왔다니 이게 무슨 시간 낭비, 돈 낭비인가 싶어 시아버지가 참 원망스러워졌습니다. 본인이 먼저 가족의 연을 끊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사이를 회복하겠다며 자꾸 불러대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식사 자리는 저번처럼 어색함만이 가득했고 남편은 몇 술 뜨더니 도저히 저 사람들하고 마주하고 밥을 못 먹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당연히 호통을 치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께서는 이상하게도 그런 남편을 제지하지 않으시더군요. 냉랭해진 밥상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가져왔던 중고 노트북을 내밀며 조카의 입학 선물이라 말하니 동서의 표정이 더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이런 고물을 사오셨어요. 차라리 빈손으로 오지. 이런 걸 어떻게 써요? 이래서 거지들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가게에서 돈 훔쳐갈 때부터 알아봤어. 그런 동서에게 제가 뭐라 반박을 하기도 전에 커다란 짝소리가 식탁을 울렸어요.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동서의 뺨을 올려 붙이신 겁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모두 어안이 벙벙했어요. 특히 뺨을 얻어맞은 동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얼굴로 시아버지를 바라보더군요. 저 또한 갑작스레 일어난 일에 뭐라 반응을 하지 못하고 멍한 얼굴로 시아버지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디까지 그 뻔뻔한 연극을 계속하나 했더니 정말 끝이 없구나. 내가 오늘 정말로 네 자식 서울대 입학을 축하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줄 알아? 서울대에 입학한 적도 없는 애한테 무슨 축하는 축하? 네? 아버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동서 내외와 조카의 얼굴은 새파래졌어요. 당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고만 있었습니다. 네가 내 친아들이 아닌 거 다 알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다 함께 CCTV 영상을 봤던 날 이후로 동서 내외는 점점 더 가게 일을 소홀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께서는 가게 일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호통을 치시기도 했지만 동서 내외는 그때뿐이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 가게를 자주 찾던 단골들은 맛이 예전 같지 않다며 전에 있던 사모님이 계실 때가 참 좋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가게를 운영하냐며 감사하게도 저를 자주 찾아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다시 말을 바꾸기에는 남편이 가게에서 돈을 훔쳐가기도 했고 완전히 연을 끊을 기세로 찾아오지 말라 단단히 선언을 했으니 어쩔 도리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지내고 계시던 찰나 시아버지께서는 우연히 들어갔던 작은 아들의 방에서 낯이 익은 모자를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어디서 봤나 싶었더니 바로 CCTV 영상 속에 남자가 쓰고 있었던 그 모자였던 것입니다. 그 모자를 본 순간 시아버지께서는 어딘가 쎄한 기분이 들었고 다시 영상을 돌려보셨다고 했습니다. 한참을 영상을 살피시던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CCTV 영상이 찍힌 시간은 분명 낮 시간대였는데 계산대에 서 있는 남자의 뒤로 보이는 창문에 비친 바깥 풍경이 몹시 어두운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게 보이는 부분이라 신경 써서 영상을 돌려보지 않으면 눈치채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동서내외가 본인들이 돈을 가져가 놓고서는 저희 부부가 일부러 돈을 빼내가기 위해 가게를 비우게 만든 것처럼 작정하고 시아버지를 속였던 것입니다. 평소 저희 남편이 자주 쓰고 다니는 모자를 준비해 작은 아들이 남편인 척 카운터에서 돈을 꺼내가고 CCTV 영상을 합성하여 치밀하게 사기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평소 저희 남편은 빈둥빈둥대고 그닥 믿음직스러운 이미지가 아니었던 탓에 저희 모두가 그 사기극에 깜빡 속어 넘어간 것이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께서는 모자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가져가 몰래 친자 검사를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불일치였고 시아버지께서는 둘째 부인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일이냐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리발을 내밀던 둘째 부인은 계속되는 추궁과 친자 불일치 검사지를 보고 결국 진실을 내뱉었습니다. 오래전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갔던 둘째 부인의 집안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폭삭 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째 부인은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아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 다시 시아버지께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본인이 먼저 연락도 다 끊고 사라져버렸고 이미 본인을 잃고
잘 사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부인은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떼어두고 밤낮으로 일을 하러 다녔고 항상 집에 혼자 남아있던 아이는 혼자서 계단에서 굴러 그만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사망은 둘째 부인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렇게 한동안 폐인처럼 집에만 박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나 마음을 치유하게 되었고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도 아들 한 명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그 남자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둘째 부인은 그 후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아들을 키웠지만 아들은 어렸을 적부터 탈선을 해 양아치 무리들과 어울리며 뺀질뺀질 밖으로 나돌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결혼할 사람이라며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도 고아 출신의 술집에서 만난 여자였고 처음 둘째 부인에게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애를 뱄다고 하니 결혼을 안 시킬 수도 없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을 시켰지만 둘은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태평하게 놀고 먹으면서 둘째 부인에게 얹혀 살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둘째 부인은 시아버지의 소식을 물어물어 커다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손자까지 합세해 어마어마한 사기극을 벌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것도 거짓말, 동서가 강남 부잣집 출신이라는 것도 물론 거짓말, 게다가 손자가 서울대에 입학했다는 사실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거짓말이었고 그저 시아버지의 신임을 얻어 식당을 물려받기 위한 꼼수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시아버지는 배신감에 휩싸였고 몹시 분노하셨다고 합니다. 지금껏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이며 돈이며 모든 것을 퍼주었고 거기다 본인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식당까지 물려줄 뻔했으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둘째 부인은 바닥에 바짝 엎드려 빌며 제발 용서해달라고 용서해주면 아이들을 데리고 없었던 사람들처럼 사라지겠다 애원했지만 시아버지는 본인을 농락한 죄가 그렇게 가벼울 것 같냐며 그래도 당신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용서해주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다. 물론 당신에게는 진짜 아들, 며느리, 손자일 테니 마음이 아프겠지만 당신만이라도 나한테 용서받고 싶다면 오늘 짐을 싸서 이 집을 떠나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오늘 일에 대해 함구해라 말했고 둘째 부인은 시아버지의 말대로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살아오며 아들 내외와 손자에게 질릴 대로 질렸던 분이셨기에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앞으로 연을 끊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지내시겠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째 부인이 떠나고 시아버지께서는 둘째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 잠시 요양을 갔다고 남은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남은 가족들은 별 의심 없이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 괘씸한 연놈들을 어떻게 벌줘야 할까 한참을 고민하시면서도 죄 없는 저와 남편을 도둑 취급하고 몰아갔다는 사실에 몹시 죄책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껏 뒤에서 묵묵히 본인을 도와주고 가게 일을 성실하게 했던 제 생각이 많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다시 일을 원점으로 돌려놓으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시조카의 서울대 입학을 핑계로 식사 자리를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어머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 따라서 거짓말한 것뿐이에요. 죄송해요. 영상 조작한 것도 어머님 생각이었어요. 정말이에요. 확실하게 저희 편으로 돌아서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저희는 끝까지 어머님 말리려고 했었는데. 시끄럽다.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 와서도 끝까지 거짓말이냐.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그래도 잠시나마 오고 가던 정을 생각해 없던 일이라 생각하고 꾹 참아볼까 싶었건만.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주면 저희도 어머님처럼 평생 동안 아버님 눈앞에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동서내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빌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냉랭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채로 상황을 살피고 있던 저와 남편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내 곁에서 일해준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한순간에 눈이 돌아서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구나.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의심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다시 일을 바로잡고 싶은데 부디 내 사과를 받아주길 바란다. 특히 며느라가 네 빈자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지 몰랐다. 내 가게를 물려줄 사람은 바로 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엉엉 울며 저를 안아주고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식사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동서내외를 사기로 신고하셨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친족 사칭 사기에 영상 위조에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니 당연히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겠죠. 집에서 쫓겨난 후로도 매일같이 집을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빌어대는 통에 결국 경찰을 불러 몇 번 끌어냈더니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서도 완벽하게 화해를 하신 건 아니지만 시아버지의 서투른 사과로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지금은 다시 두 분을 모시고 4명이 살던 본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제 본인은 자리에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며 가게 명의를 제게 물려주셨어요. 남편도 아니고 제 명의로 물려주신다니 시어머니의 반발이 조금은 있었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은 큰소리 낼 자격이 없다며 그동안 며느리가 고생한 걸 생각도 못하냐며 당신 집에서 빈둥거릴 때 누가 먹여 살려줬냐는 시아버지의 호통에 결국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불만 가득했을 남편은 이제 철이 좀 들었는지 본인이 아니라 제가 가게를 물려받는 게 맞는 일이라며 당신은 누구보다도 가게를 잘 이끌어 갈 거라고 당신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하겠다고 큰소리치는데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참 든든해 보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세월이지만 이렇게 보상받으려고 그런 허무맹랑한 일들을 겪어왔나 싶어요. 이제 제 가게가 된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식당에서 열과 성을 다해 저를 믿고 맡겨주신 시아버지를 위해 가게를 운영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다 한들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언젠가 꼭 좋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다들 그날까지 같이 인생 열심히 살아봅시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퇴직을 한 남편과 함께 귀양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드물게도 연애 결혼을 한 경우였죠. 남편은 사립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저는 그 학교의 사무실에서 일을 했어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이어졌죠. 저희의 결혼 생활은 평범했습니다. 진로 담당이었던 남편은 늘 입시 공부에 골머리를 앓았죠. 남편은 습관적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했죠. 저 역시도 그런 남편의 생각에 공감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특히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치고 나서부터는 귀향에 대한 열망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두 아이가 있어요. 첫째인 딸은 경찰이고 둘째인 아들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죠. 지금은 둘 다 자기 짝을 만나 가정을 꾸렸답니다. 특히 늦게 결혼한 딸아이는 얼마 전 임신 소식까지 전해와 마음고생을 해야 했던 남편과 제게 커다란 기쁨을 주기도 했어요. 아들 이야기를 꺼내려니 한숨도 나고 마음이 아프네요. 아들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죠. 체구도 또래보다 작아서 혹시나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늘 전전긍긍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에게 있어서는 좀 무른 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딸아이한테는 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 많았는지 TV도 보지 마라, 컴퓨터도 일주일에 2시간만 해라, 잠잘 때 빼고는 침대에 올라가지도 마라, 공부할 때 음악 듣지 마라. 진짜 제가 봐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요즘 시대야 맘카페라고 해서 육아 정보를 얻을 곳이 많지만 제가 딸아이를 키울 때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그냥 좋지 않은 습관은 만들어주지 말아야지 싶은 욕심만 많았죠. 후회되는 일 중 하나랍니다. 그런데 둘째는 달랐어요. 워낙 자주 아프다 보니 첫애에게 했던 것만큼은 못하겠더라고요. 자꾸 오냐오냐 하게 되고요. 남편도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저한테 엄청 장소리를 했어요. 그때마다 알겠다고 했지만 막상 상황이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들은 중학생이 되면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덕분인지 체격도 급격히 커지고 그 많던 잔병치레들도 쏙 들어갔어요. 남편도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운동에 빠져 공부는 뒷전이던 아들은 수학여행을 기점으로 갑자기 건축가가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고 무난하게 대학까지 졸업했답니다. 이걸 이상하다고 해야 할지 특이하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은 여자친구가 생기면 꼭 제 누나에게 보여주곤 했어요. 딸아이의 말에 의하면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때부터 줄곧 그런 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동생이 연애를 한다고 하니 귀여워서 어떤 애를 만나나 궁금해서 만나봤다고 하던데 그게 커서도 계속 이어지다 보니 좀 귀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입장으로 남매가 우애가 좋은 것 같아 기분이 좋으면서도 누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는 것이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답니다. 언제부터인가 딸아이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오면 어떤 애였는지 제게 슬쩍 말을 흘리더라고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첫인상이 어떻다 정도였죠. 키가 철이랑 비슷하던데요?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하던데 웃는데 눈웃음이 예쁘더라고요. 말도 귀엽게 하고 무엇보다도 철이를 엄청 챙기던데요. 귀엽더라고요. 같이 밥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더라고요. 같이 먹는 사람 기분 좋을 정도로. 딸아이는 말로는 귀찮다고 하면서도 매번 나갔다 와서는 한 번도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너 그렇게 칭찬만 하면 철이가 너한테 보여주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무슨 상견례도 아니고 그냥 밥 한 끼 먹었는데 사람을 어떻게 다 알아요. 그냥 첫인상 정도가 다지. 딸아이의 말이 틀린 것도 아니라 결국은 저도 남편도 웃고 말았죠. 그랬던 딸아이의 반응이 딱 한 번 달랐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며느리를 만나고 온 날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는 유치원 때부터 줄곧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가 소개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들끼리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죠. 얼마나 친한 사이냐면 엄마들끼리 장난으로 둘이 결혼시키자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두 아이들이 펄쩍 뛰면서 가족끼리 그 무슨 소리냐 하고 화를 냈었답니다. 하여튼 그 아이가 소개시켜준 여자라고 하던데 아들은 꽤나 마음에 드는 눈치더라고요. 엄마, 내가 누나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걸 따져. 그리고 나 결혼 안 한다니까? 나 혼자 살 거야. 그러니까 너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결혼해. 왜? 결혼하고 싶은 사람 생겼어? 갑자기 결혼 이야기는 왜? 아들은 정확하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누가 먼저가 무슨 상관이 있냐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고요. 아들은 그 소리에 싱글벙글해져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죠. 입이 귀에 걸렸다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딱 아들의 얼굴이 그랬죠. 저는 지금 만난다는 여자친구가 그렇게 좋은가 싶어 내심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여자 귀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할까 하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이야기를 나눈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딸아이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였으면 어땠는지 먼저 물어보진 않았을 텐데 그날은 너무 궁금해서 참지 못하고 딸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딸아이의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평소보다는 잔뜩 굳은 얼굴을 해서는 좀처럼 대답을 하진 않았죠. 저는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 궁금해졌어요. 첫 만남에서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딸아이를 재촉했죠. 어땠어? 애는? 철이가 결혼하고 싶을 만큼 좋다고 하던데. 결혼은 무슨 겨우 3개월 만나고 무슨 결혼이래요? 사람을 그렇게 봐서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철이 취직한 지 겨우 1년 차예요. 준비 하나 없이 결혼은 무슨. 아빠 말씀 못 들었어. 좋은 사람 생긴 결혼하는 거지. 너도 누가 먼저인 게 무슨 생각이냐 할 땐 언제고 갑자기 왜 그래? 어땠는데? 딸아이는 한참 말을 고르듯이 망설이더군요. 무언가 단어를 고른다거나 할까요? 곤란해하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딱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딸아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애매한 대답을 내놨어요. 첫인상에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싶진 않는데 뭔가 숨기는 게 많은 그런 얼굴이었어요. 증거를 대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냥 좀... 하여튼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다 싶은 그런 느낌? 저는 어떤 느낌이냐고 캐묻고 싶었지만 딸아이도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긴 좀 애매하다고 하면서 잘 모르겠다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반면 아들의 얼굴은 싱글벙글 그 자체였어요. 딸아이의 반응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엄청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는 가족들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는 최근 아들이 해외 발령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했어요. 회사에서 모로코에 빈자리가 생겨서 그쪽으로 지원 갈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 났나 보다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의 충격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랍니다. 저 빨리 결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소연이가 임신을 했거든요. 최근 몸이 좀 이상하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4주 정도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가 더 나오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은 파장이 무척이나 컸어요. 아이라니, 혼전 임신이라니. 저희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흔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저희 부부는 그런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저희가 충격에 허덕이는 동안 딸아이는 아들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이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임마, 피임도 제대로 안 했단 말이야?
이왕 생긴 아이 이제 와서 그런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어차피 소연이랑 결혼하려고 했어. 그 시기가 당겨진 것뿐이야.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고지식한 저에게는 충격이 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큰일이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나 남편은 이런 상황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집에 데리고 와. 소개는 시켜줘야 할 것 아니냐. 너는 여자친구 부모님은 찾아뵙고 인사드렸어? 소연이랑 병원 다녀오는 길에 인사드렸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만 계시는데 원래 제주도에 계시거든요. 이번에 잠깐 볼일 있다고 서울 올라오셨는데 시간이 딱 맞았죠. 그래서 인사드렸어요. 아들은 마치 동네 한 마트를 갔다가 옆집 아주머니를 만나 인사를 나눈 것과 같은 뉘앙스로 말했어요. 숨이 턱 하고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제 기분과 상관없이 아들은 사돈어른이 서울에 있는 동안 다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우선 생각을 좀 해보자고 말했어요. 너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으니 천천히 하나씩 하자고 말이죠. 하지만 제 말에 아들은 눈에 띄게 섭섭해했습니다. 그냥 다 모여서 밥 먹자는 것뿐인데 엄마 뭘 천천히 하자고 하세요. 혹시 소연이 마음에 안 드세요? 소연이를 본 적도 없는데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어디 있어. 네가 너무 급하게 해치워버리려고 하니까 그러지. 제 말에도 아들의 굳은 얼굴은 펴질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 모습에 남편은 한숨을 몇 번이나 내쉬었고 딸아이는 철없는 동생을 어쩌면 좋냐고 혀를 잘 뿐이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저희는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어요. 사돈어른 되실 분은 제주에서 귤농장을 한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부부 못지않게 당황스러운 얼굴로 나타나셨죠. 서먹하고 낯선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연이란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어요. 처음 본 며느리는 사람을 알 수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른을 만났으면 거짓으로라도 웃어 보일 텐데 얼굴에 표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음식은 입에 맞아요? 알레르기 있는 음식은 없다고 하던데. 네. 몸은 좀 어때요? 아직 안정기라서 많이 힘들죠? 아니요. 뭘 물어도 단답으로 대답을 하니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원래 말이 없는 편인가 보다 했었는데 상견례를 마치고 집에 와서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랑 봤을 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상하네. 그럼 오늘 어른이 많아서 긴장했나 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남편은 조금 불만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식사 내내 뚱한 얼굴로 앉아있는 것이 말이 되냐는 식으로 말이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역시도 남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막 서로 처음 알았으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은 며느리를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어긋나가더라고요. 상견례 자리 이후 다시 며느리를 만난 것은 예물 때문이었어요. 요즘은 결혼 당사자들끼리 적당한 것을 결정해서 나누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저희 결혼할 때와 같은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간소화되었다고도 하고요. 물론 저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다만 제가 며느리가 생기면 꼭 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었던 액세서리였는데 그대로 주기에는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서 며느리가 원하는 것으로 세공을 다시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예물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아는 곳에서 함께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희가 사장님이랑 이야기해서 따로 말씀드릴게요. 굳이 엄마가 나오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너희 예물이야. 너희가 원하는 곳에 가서 적당히 고르면 되지만 이 반띠와 팔찌는 나한테도 의미가 있는 거야. 긴 시간 빼앗을 것도 아닌데 뭐 그리 난리야. 소연이 한창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괜히 스트레스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죠.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니. 너 엄마를 뭘로 보고. 아들은 시댁 식구들이란 존재가 원래 며느리한테 스트레스 덩어리라고 했다면서 툴툴거렸죠. 어지간히 공처가가 되겠구나 싶으면서도 아들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싶어 놀라기도 했답니다. 약속된 장소로 나가자 아들에게서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어차피 며느리와 간단히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 상관하질 않았죠. 곧 며느리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그리 늦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있는 것이 보였어요. 죄송하다고 말하는 며느리에게 저는 홀몸도 아닌데 천천히 와도 될 것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고 말하며 손수건을 내밀었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너에게 주고 싶어서 말이야. 나도 시어머니께 받았는데 너한텐 너무 올드하지 않을까 싶어서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는 어머니께서 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디자인도 심플하니 괜찮은데요? 며느리는 상견례 자리와는 사뭇 다른 얼굴로 방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그 자리가 많이 낯설고 힘들었나 보다 싶었죠.
며느리는 제가 골라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추천받은 것들 중에서 가장 며느리에게 잘 어울릴 만한 것으로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며느리는 자신도 제 마음이 가던 것이라고 말하면서 엄청 기뻐했죠. 그렇게 무난하게 결정하고 저는 먼저 자리를 나섰습니다. 어머니, 나오셨는데 저희랑 같이 예물 보러 가요. 둘이서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나는 괜찮으니 잘 둘러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렴. 이왕 하는 거 두 사람 마음에 쏙 드는 것으로 고르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직은 안정해야 할 시기이니 너무 늦게까지 외출하지는 말고 또 조심해야지. 며느리는 제 당부에 밝게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을 했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녁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딸아이가 물었는데 대뜸 아들이 저를 보더니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소연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럴 거면 오늘 왜 보자고 하셨는데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노릇 하신다고 소연이한테 함부로 하시는데 진짜 결혼하고 나면 얼마나 더 하실 생각이세요? 뭐?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했다고 그런 말을 시어머니 노릇이라니. 오늘같이 디자인 고르고 너랑 예물 보러 간다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고 집에 왔어.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버럭 소리부터 질러. 좀 늦게 도착한 것을 가지고 사과도 받지 않으시고 됐다고만 하셨다면서요. 그것뿐이에요? 소연이더러 아무거나 하라고 하실 거면 도대체 오늘 왜 부르셨는데요? 할머니 주신 거 물려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사과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또 뭐고 제가 며느리더러 아무거나 하라고 했다뇨. 저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죠. 그리고 소연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말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어요. 엄마가 나와보란 소리 하지 않으셨으면 편하게 쉬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소연이한테 밖에 그만 좀 돌아다니라고요? 나오란 소린 누가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듣고 와서 이 난리야. 애가 땀이 날 정도로 급하게 오기에 홀몸도 아닌데 바쁜 걸음으로 올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했고 디자인은 추천받은 것 중에서 골랐어. 아직 안정기니까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지 말고 조심하라는 소리밖에 안 했다.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이 심하게 했다는 거야. 저는 참다 못해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키우면서 아들에게만큼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 수가 없었죠. 중간에서 누군가 말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평소 저한테 불만이 있어서 이야기를 꼬아들었는지 어느 쪽이든 기분이 좋질 않았죠. 그런 저의 모습에 딸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들의 팔을 붙들고 끌어내려 하더군요. 나 아직 말 다 안 끝났어. 이거 놔. 진짜 엄마만큼은 다를 줄 알았다고요. 다른 시어머니들이랑 다를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말했다고 누가 그래? 네 여자친구? 너 엄마 아들로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엄마를 몰라? 어디 그런 말 하실 분이야? 그럼 소연이가 거짓말했다는 거야?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데?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좀 해. 지금 네가 하는 짓이 정상인가? 아들은 몇 마디 더 화를 내긴 했지만 딸아이의 힘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은 정말이지 태풍이 휩쓸고 간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은 넋이 나간 제 손등을 토닥여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딸아이가 나오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피는 것이 느껴졌어요. 예물 보다가 올케가 아랫배가 당긴다고 해서 병원을 갔었나 봐요. 큰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닌데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주의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괜히 엄마한테 화풀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반쯤 죽여놨으니까 엄마 화 푸세요. 화가 많이 나긴 했었지만 막상 며느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딸아이의 말에 의하면 병원에선 앞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며 괜찮은 것 같다고 했죠.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라고는 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나중에 따로 따끔하게 한마디 해둬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두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입맛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며느리를 보는 것이 불편했어요. 예전에는 딸 자식 낳아봤자 결혼하면 남의 식구라고 말을 했다지만 지금은 아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장 친한 친구도 첫째를 장가 보냈는데 자기 마누라만 한다고 저더러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더군요. 결혼하면 더 할 거라고 말이죠. 공감이 확 가는 말이었죠. 하지만 제가 조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인 아이가 태어난 뒤에 가도 되지 않겠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곳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제주도를 고집을 부리더군요. 다른 곳이었으면 좀 더 붙들어 말렸을 텐데 어차피 제주도라고 하면 사돈댁이 있는 곳이기도 해서 조심히 다녀오란 소리만 했죠. 사건이 벌어진 것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이들이 집으로 인사를 온 날이었어요. 아들의 결혼식과 맞물려 귀향을 준비하고 있던 저희는 집이 좀 어수선하기는 했지만 혹시나 아이들이 자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아들이 쓰던 방은 따로 깨끗하게 정리까지 해두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하고 저녁 식사라는 자리였어요. 입덧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은 사전에 피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몇 숟갈 먹지도 못하고 속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입덧이 심한가 보다 싶어 안에 가서 쉬라고 했죠. 그리고 혹시 죽이라도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며느리 얼굴이 더 창백해지더라고요. 저도 첫애를 가졌을 때 음식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괴로웠던 경험이 있어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선은 며느리에게 좀 쉬라고 하고는 과일이라도 먹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빈속으로 둘 순 없잖아요. 저도 입덧이 심할 때 토마토는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과일도 잘 받지 않는지 죄송하다고 말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말했어요. 아들은 그런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지 집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차를 타도 괜찮겠니? 속이 불편할 텐데 멀미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계신데 여기서 누워있는 것도 죄송스럽기만 해서요. 아이 가지면 다 힘든데 그런 걸 못하러 신경을 써. 내 몸부터 챙겨야지. 나나니 시아버지나 그런 걸로 마음 상할 사람 아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집에 가고 싶은 눈치기에 저는 2번 이야기하는 것 없이 가서 쉬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가는 것이 걱정되어 입덧에도 먹기 쉬운 과일들 몇 가지 사둔 것도 함께 말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부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어제 소연이한테 뭐라 하셨어요? 저는 대바람에 전화 와선 대뜸 며느리에게 무슨 말을 했냐고 따지듯 묻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아들은 그런 제 무릎에 대답은커녕 저에게 실망했다고 하면서 폭풍 같은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엄마도 같은 여자면서 입덧으로 괴로워하는 소연이를 왜 이해 못 해주세요? 소연이 집에 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먼저 일어나서 죄송하다는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했어요? 아우,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니? 며느리가 그래? 내가 구박했다고? 다들 애 낳고 그렇게 산다고 유난 떨지 말란 식으로 말씀하셨다면서요.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이번에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중간에 말을 이상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디? 유난 떨지 말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뉘앙스? 내가 정확하게 뭐라고 했다고 하디? 어른들 앞에서 누워있는 것이 죄송해서 집에 가겠다는 며느리한테 우리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유난 떨지 말란 뉘앙스란 거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내가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전화해서 난리야. 저번에도 아무리 와이프가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그 말만 듣고 이렇게 엄마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도 못하고 난리니? 화가 난 저는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아들에게 터뜨렸어요. 제 말에 딱히 할 말이 없었는지 아들이 조용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전화를 확 끊어버렸죠.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은 그냥 빨리 귀향해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낫겠다고 굳은 얼굴로 말했어요. 저 역시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자주 얼굴 보고 지냈다가는 아주 나쁜 시어머니가 되기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들이 집으로 와서는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 없이 굴었다고 하면서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이죠. 네가 와이프를 아끼고 챙겨주고 하고 싶은 마음은 100번 이해를 하지만 요즘 들어 너무 충동적인 것 같으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도록 해라. 네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 부모님들께서 못마땅 하시는 것 같아 괜히 좀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는데 못마땅하다고 할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 우리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으니 너도 그만 좀 해. 나는 너희 부부랑 아이까지 행복하게 잘 살면 그뿐이니까. 아침에 그난리를 피우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기만 했죠. 남편도 저도 이번뿐이라고 말하며 그냥 넘어갔어요. 물론 마음 한구석에는 속상함이 남아있었지만 그뿐이었죠. 계획보다는 당겨진 귀향길이었지만 남편도 저도 무척이나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고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하나 갈피를 못 잡기도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남편은 자신의 로망 중 하나라고 하면서 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사고로 다친 다리에 부담이 될까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도마니 액자니 하면서 하나씩 만들어서 오는데 얼굴이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취미를 가져볼까 싶어 서예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들내외와는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화라도 오더니 달이 넘어가니까 안부 전화조차도 없더군요. 명절 때도 몸이 무거워 내려오기 힘들다고 하기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다시 며느리를 본 것은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였어요. 남편과 서둘러 올라가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며느리 판박이더군요.
며느리랑 코랑 눈을 그대로 빼다 박았네. 애가 생각보다 많이 큰데? 그러니까요. 예정일보다 한 달은 빨리 나왔다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며느리는 괜찮고 어디 불편하거나 아픈 곳은? 보기 드물게 우량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산모도 아이도 다 건강하다고 해서 마음 놓았어요. 여기 의사가 소연이 절친이라서 신경 많이 써줬거든요. 아들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부모가 된 아들의 모습이 낯설지만 보기 좋았죠. 며느리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지요. 저는 조리원을 나와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어요. 친정어머니라도 가까이 계시면 도와주시겠지만 그것도 아닌 상황이라 과연 혼자서 아이를 챙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죠. 그렇다고 제가 아이 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들은 도우미 이모를 구했다고 말하더군요. 의사 친구라고 하던 사람이 소개시켜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3개월 정도는 도와주신다고요. 그 말에 안심이 되었어요. 거기다 아들도 육아휴직을 신청할까 한다고 했고요. 신청서는 제출했는데 아직 승인은 모르겠어요. 선배들 보니까 특별한 일 없으면 다 통과되더라고요. 그래, 요즘은 아빠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 육아라는 것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육아휴직이 가능하면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저희 부부는 아들 내외에게 다시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다시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 이후로 아들은 육아휴직을 3개월 받았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손자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무럭무럭 커가는 모습을 화면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저절로 나왔죠. 요즘은 100일이라고 크게 챙기는 것 없이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어서 한다고 하면서 100일 파티 사진도 보내왔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며느리를 어쩜 이렇게 많이 닮았냐고 놀라더라고요. 그중에는 더러 며느리만 닮아서 속상하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게 속상할 이유가 되나 싶어서요. 손자가 태어나고 난 직후 잠시 가까워졌나 싶었던 아들 내외는 100일이 지나고 나자 다시금 연락이 툭 끊겼어요. 아이가 궁금해 전화를 걸어도 부재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었죠. 처음에는 다시 전화가 오더니만 그마저도 끊어지더라고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연락은 잘 안 되었지만 그래도 손자 사진은 보내줘서 위안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것도 완전히 끊겨버렸죠. 눈에 띄게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 역시도 비슷한 심정이었고요. 딸아이에게 연락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자 자기 역시 전화는 잘 못한다고 하더군요. 답장은 칼이던 녀석이 요즘은 바쁜지 영 뜸하더라고요. 아이 키우는 게 어디 쉽나요? 정신 없겠죠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잘 지낼 거예요. 저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마치 아이 서넛을 키운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딸아이의 말투에 웃음이 터졌어요. 결혼도 안 했으면서 뭘 다 아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느냐고 핀잔을 줬더니 딸아이도 웃고 말더군요. 제가 너무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딸아이는 따로 연락을 해보겠다고 했죠. 딸아이 덕분인지 아들에게서 그동안 바빴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돌잔치는 아무래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신경 쓸 일이 많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딸아이가 혼을 낸 건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굳어있는 것이 걱정이 되더군요. 준비는 어떻게 잘 되어가고 있어? 엄마가 올라가서 도와줄까?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자기 아들 첫 생일을 스스로 하겠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붙들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간 것이 너무나도 후회가 되었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말이죠. 첫 돌을 일주일 앞두고 남편이 볼 일이 있다고 하면서 좀 더 일찍 올라가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오랜만에 친구들이나 만날까 싶어 그렇게 하자고 했죠. 저희는 아들 내외가 부담스럽게 생각할까봐 딸아이 근무처 근처에 숙소를 잡았어요. 하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점심을 먹기로 해서 강남으로 나갔죠. 친구들은 제게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한결 편안해 보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며느리였죠. 화려하게 입고 있어서 잠깐 아닌가 싶었지만 분명 며느리였답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어떤 처음 보는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 시간이면 집에서 손자와 있을 시간일 텐데 왜 밖에 나와 있으며 그 곁에 있는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며느리는 폰을 꺼내는가 싶더니만 다시 가방에 집어넣었어요. 어이가 없었죠. 당장이라도 따라 나가고 싶었지만 이미 며느리는 남자와 길을 건너고 있었답니다. 제 시선이 줄곧 창밖으로 고정이 되자 친구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냥 아는 사람을 본 것 같다고 얼버무리고는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죠. 숙소에 와서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것이 영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어서 더 답답했죠.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락은 되질 않았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어제 일이 저절로 생각이 났죠. 저는 며느리에게 볼 일이 있어 집 근처에 왔는데 잠깐 볼 수 있겠냐고 문자를 남겼어요. 그러자 바로 전화가 와서는 언제 올라오셨냐고 묻더군요. 너희 시아버지 볼 일이 좀 있다고 하셔서 겸사겸사 혹시 지금 집이면 근처인데 좀 볼 수 있을까? 창현이 선물도 있고 시골에서 가져온 것도 좀 있어서. 지금이요? 그럼요, 어머니. 얼마나 걸리실 것 같으세요? 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는 바로 아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란 것은 저도 알고 있었지만 답답하게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더 컸죠.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저 멀리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며느리가 보이더군요. 저는 급히 몸을 숨기고 있다가 재빨리 뒤따라 올라갔지요. 현관弁을 누르려고 그러는데 문이 벌컥 열리면서 40대 아주머니가 나왔어요. 그 여자 뒤로 당황한 며느리 얼굴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창현이 할머니 되는 사람입니다. 누구신지? 아주머니는 창현이 봐주는 도움이라고 하더군요. 몇 마디 더 물어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허둥거리며 여자를 내보내더라고요. 언제 갈아입었는지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며느린 미처 지우지 못한 화장을 한 얼굴로 제게 들어오라고 했죠. 저는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고 물어보며 창현이를 안아들었어요. 낯가림도 없는지 저를 보고는 빵긋빵긋 웃기만 하더군요. 며느린 외출은 무슨 외출이냐고 하더니만 시원한 오미자차를 내오겠다고 하면서 주방으로 쏙 들어갔어요. 속으론 혀를 차며 창현이와 소파 아래에 기대어 앉았는데 바닥에 머리카락이 지저분하게 보이더군요. 창현이가 분명 기관지가 약해 기침을 자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곳곳에 먼지가 눈에 들어왔죠. 저는 거실 한 구석에 있는 돌돌을 이용해 여기저기 머리카락을 치우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번이나 돌돌이 테이프를 버려가며 머리카락을 치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당황하며 저를 말렸어요. 며느리는 언제 지운 것인지 말끔해진 얼굴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갑자기 연락 오셔서 청소를 미처 못해가지고. 바닥에 머리카락은 그렇다 쳐도 TV 아래 장식장도 그렇고 구석에 장난감도 그렇고 먼지가 쌓여있는데 좀 닦아두지 그랬니. 창현이 기침 자주 한다고 걱정을 그렇게 하더니만 평소에는 하는데 오늘은 시간적으로 안 맞았을 뿐이에요.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이 변명했지만 솔직히 어디 하루 안에 먼지가 저렇게 쌓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말로 하고 나니 엉망인 집안이 더 눈에 들어왔어요. 소파에는 무슨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잔뜩 붙어 있었죠. 보고만 있으려니 속이 너무 답답해진 저는 소파 옆에서 정전기 청소포를 꺼내며 거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두세요. 제가 할게요. 육아에 바쁘고 힘든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치우고 살아야지. 이게 다 뭐니? 구석구석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서는 아유, 도우미분도 오시는 것 같은데 그분한테 도와달라고 해도 될 것 아니야. 그분은 창현이 봐주시는 분이시지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럼 그 사이에 청소기를 돌리든 돌돌이로 먼지 제거라든 좀 했어도 되겠구만. 언제 청소를 하고 안 한 건지. 먼지를 한번 제거한 뒤로 물 청소포를 꺼내어 바닥을 닦는데 금방 까맣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직장 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도우미까지 써가며 살면서 이게 다 뭔가 싶었죠. 제가 힘을 줘서 바닥을 닦으며 잔소리를 하자 며느리도 슬슬 짜증이 났는지 입을 꾹 다물고 있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바쁘게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들이었죠. 아직 퇴근 시간이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아들을 보는데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부터 질렀죠. 여긴 언제 오셨어요? 오실 거면 미리 말이라도 하시던가요? 갑자기 이게 무슨 경우예요? 갑자기라니. 전화를 안 받은 것은 너지. 그리고 며느리한테 미리 이야기해서 볼 수 있겠냐고 물었고 된다고 해서 왔다. 내가 무슨 갑자기야. 그럼 보자고 하시는데 소연이가 무슨 수로 거절을 합니까? 그리고 오셨으면 볼 일만 보고 가시던가요. 지금 뭐 하시는데요? 아들은 제 손에 들린 청소포를 가리키며 짜증을 내었죠. 저는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하는 쪽이 누구인데 저러나 싶었지만 청소포를 내밀며 창현이 기침을 자주 한다고 걱정했으면서 집이 이게 뭐냐고 한마디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 아들은 더 펄쩍 뛰며 언성을 높였죠. 도대체 엄마는 소연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매번 이렇게 난리세요? 소연이 못 잡아먹어 안달난 사람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자꾸 이러시느냐고요. 청소야 하루 정도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겨우 그걸로 애를 쥐잡듯이 잡고 계셨어요? 내가? 내가 쥐잡듯이 잡았다고? 누굴? 집 청소 제대로 하라고 한 것도 문제 있니? 그럼 시어머니가 그런 말도 못해. 내가 뭘 얼마나 잔소리를 했다고 도끼 눈을 뜨고 엄마한테 소리야. 저도 더 이상 참질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며느리가 아들의 앞을 막아서고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었는데 자꾸 실수만 하네요. 죄송해요. 네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 됐어. 자꾸 소연이한테 상처 주실 거면 당장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여기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창현이 돌잔치에도 오지 마시고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아들이 저를 쫓아내는 상황이 맞나? 꿈은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 사이에도 아들은 제 손에 가방까지 들려서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고요.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도 이제는 못 참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렇게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질 못하고 아들의 집에서 쫓겨나야 했답니다. 저는 도대체 제가 뭘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현관벨을 다시 눌렀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딸아이는 당장 그 아파트에서 나오라고 하더군요. 숙소에 도착한 저는 어제 일부터 시작해서 방금까지 모든 상황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당장 아들을 부르라고 했지만 딸아이가 말리더라고요. 지금 이야기를 해봤자 들리는 것 하나 없을 텐데 뭐하러 부르냐고 말이죠. 그리고는 자신이 좀 알아봐야겠다고 하면서 며칠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좀 쉬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딸아이에겐 알겠다고 했지만 숙소에 남아있는 제 머릿속에는 방금 아들의 말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죠. 시간은 그렇게 흘러 손자의 돌잔치 날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딸아이가 비장한 얼굴을 하고는 저와 남편에게 아침 일찍부터 갈 곳이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가는 길에 딸아이가 청심환을 주기에 무슨 사고를 치려고 하나 싶어서 캐물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죠. 도착했다고 하는데 돌잔치 장소더라고요. 저는 여길 왜 왔냐고 했지만 딸아이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준비가 한창인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본 아들이 잔뜩 굳은 얼굴로 기세등등하게 다가왔어요. 여기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앞뒤 상황 알아보지도 않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알아봐야 할 상황이 뭐가 있는데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그러셨죠. 툭하면 전화하셔서는 태교는 뭘 해라, 음식은 뭘 먹어라 잔소리하셔서 소연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창현이 태어난 이후로는 더 하셨죠. 모유가 안 나오는 게 소연이 탓이에요? 왜 창현이 기침 자주 하는 걸 소연이가 모유를 못 먹여서 그렇단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셔서. 아들이 이를 박박 깔면서 말하는데 저 남편은 어리둥절했죠. 저는 단 한 번도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화도 자주 하지 않았고요. 전화는 무슨 내가 언제 전화를 했다고 그래. 태교라니. 그런 걸 내가 왜 잔소리해. 그리고 모유 이야기는 다 뭐고. 다 엄마가 소연이한테 하셨던 말들이잖아요. 왜 모른 척하세요. 네 와이프가 그러디? 내가 전화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럼 아니란 말씀이세요? 저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 적도 없는 일로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이 조금도 이해가 되질 않았죠. 하지만 아들은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더라고요. 곧 잠든 창현이를 안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을 했죠.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형님도 오랜만이시네요. 얼굴이 활짝 폈다. 좋은 일 있나 봐, 올케? 며느리는 창현이 돌인데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어요. 딸아이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짓더니 입구를 흘끔거렸죠. 며느리는 그날 일을 꺼내며 제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저도 남편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방금 전에 대화 덕분인지 아들도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였어요. 올케, 손님이 오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올케 손님 같아서 말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뒤를 돌아보는데 젊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죠. 그들을 바라본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저 역시도 그날 며느리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던 남자라 같이 놀라고 있었죠. 소연아, 이게 다 뭐야? 우리 아이 돌잔치를 왜 여기서 하고 있어?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잖아. 정식으로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호적에도 올리기로 했으면서 이게 다 뭐야? 남자의 외침에 아들이 놀란 얼굴을 하고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죠. 남자는 빠른 걸음으로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안고 있던 아이를 낚아채듯이 안으며 설명을 해보라고 외쳤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아들은 이게 다 무슨 소리냐고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더듬거리며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무슨 소리긴? 딱 보면 몰라? 올케가 양다리 걸치다가 저쪽 집에서 반대를 하셔서 헤어졌는데 애가 덜컥 생긴 거지. 뭐? 양다리? 그럼 창현이가 내 애가 아니라고? 그건 모르지. 누가 알겠어. 올케가 말해봐. 무슨 생각으로 내 동생이랑 결혼했는지. 여보, 그게 아니라 창현이는 진짜 우리 아이야. 믿어줘. 저 사람들이 괜히 나 괴롭히려고 저러는 거야. 내 말 믿지? 그지?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며느리의 팔을 떼어나고 말했어요. 그럼 확실히 말해봐. 창현이가 우리 핏줄은 맞아? 그렇다고 하면 저 남자는 뭐고 왜 최근까지 만났는데? 내가 다 봤으니 숨길 생각은 하지 마. 보셨다니? 어머니께서 뭘 보셨는데요? 진짜 어머니 저한테 왜 그러세요? 둘이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는 모습을 봤다. 어쩔래? 그리고 너한테 왜 그래? 내가 뭘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 내가 너한테 매번 전화를 걸었다고? 모유를 못 먹인 것을 가지고 타박을 했다고? 내가? 통화 기록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 내가 너한테 전화했나 안 했나?
제가 따박따박 상황을 이야기하자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죠. 아들은 그제야 제 말을 믿기 시작했는지 휘청거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런 아들을 부축하자 딸아이는 남자가 안고 있는 창현이를 데려오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유전자 검사하면 누구 핏줄인지 알겠죠? 그때까지 창현이는 우리가 데리고 있겠어요? 그리고 올케, 당장 이혼 서류 작성해서 넘길 테니 사인해. 이혼? 창현이 진짜 그의 아들 맞아요.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전 남친 좀 만났다고 그게 이혼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저 남자랑 뭘 했다고?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가 문제지. 뭐? 정식으로 인사를 해? 호적에 올려? 너 같으면 딴 남자한테 그런 약속을 한 여자랑 한 이불 덮고 살 수 있겠어? 이건 저와 그의 문제예요. 어머님이나 형님은 빠지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딸아이는 거칠게 며느리를 밀치고는 제게 나가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엉망이 된 돌잔치 회장을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냥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흐린 눈을 하고는 가만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어요. 잠든 손주를 챙겨 내리려는데 아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됐어. 다 지난 일이다.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의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먼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은 한참 후에야 부은 눈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며칠 뒤 유전자 검사 결과 다행스럽게도 창현이는 손주가 확실하더군요. 저희는 손주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내려왔어요. 며느리는 검사 결과에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생각했는지 절대로 이혼은 못하겠다고 덤비더군요. 하지만 정신을 차린 아들은 죽어도 함께 살 수 없다고 무조건 이혼을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죠.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만났던 전 남자친구가 혼인빙자로 며느리를 고소했더라고요. 며느리 몇 번이나 시골집으로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아들 역시 며느리가 매달릴수록 더 확신에 찬 얼굴로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요. 아쉽게도 아직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다만 혼인빙자 사건이 워낙 큰 건이라 변호사 말에 의하면 친권과 양육권까지 다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죠. 며느리가 양육권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았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이 해결되어 속 시원하게 며느리와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네요.